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주도 학습 공부 잘하기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우리 추석이 있었죠? 추석 동안 우리 가족과 친구, 친척들 많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용돈도 받고 그랬었죠?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죠? 자, 이제는 다시 우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기 전략 첫 번째 시간에 리드 전략, QAR과 리드 전략을 공부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읽기 전략인데요. SQ4R이라는 읽기 전략과 지난 시간에 배운 리드 전략과 SQ4R의 핵심 내용을 합쳐서 만드는 EASR이란 읽기 전략이 또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고안해냈는데 이 두 가지 읽기 전략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읽기 전략이 있었죠. 리드 전략. 여러분 이 리드 전략이든 오늘 배우는 SQ4R이든 EASR이든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공부 방법을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해보고서 내가 언제든지 책을 읽을 때 그 방법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효과가 높고요. 시험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지난 수업 시간에만 해보고 전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공부할 때 그 떠오르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 전에는 리드 전략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SQ4R 수업 공부 방법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리드 전략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리드 전략이 있습니다. 이 리드 전략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나시겠죠? 자, 그때 리드란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읽기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리드 전략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 전략의 앞머리 글자, 자 보세요. 리드 전략이 몇 개로 되어 있죠?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가 리드, 속독하는 리드, 두 번째가 평가하기, 세 번째가 분석하기, 네 번째가 결정하기. 그 앞 글자를 따서 합친 것이 이렇게 리드 전략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앞 글자만 딴 게 따서 우리가 지금 요약한 게 리드 전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읽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 전략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보는 겁니다. 빠르게 속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 제목을 보거나 아니면 소주제 또는 핵심 단어가 있다거나 뭐 붉은 글씨로 써져 있는 핵심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구를 찾기 위해서 소주제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번 봐도 되고요. 한두 번 봐도 되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보는 거죠. 이 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겠구나 하는 내용을 윤곽을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안 되고 속도를 통해서 빠르게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평가하기입니다. 사실 이 리드 전략에서 사실은 제일 이 부분이 좀 무게감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가하기를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이 평가하기를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언제든지 익숙하게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평가를 해서 핵심어와 그 핵심어를 설명하는 지지하는 글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내고 그 핵심어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자, 중요한 단어, 핵심어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를 찾기 위해 핵심어를 지지하는 세부 내용, 그죠? 그 핵심어를 지지하는 세부 내용을 먼저 찾는다. 자, 이때 각 문장을 잘 읽어보고 핵심어를 말하는 세부 내용에 밑줄 긋는다. 밑줄 긋죠. 자, 이 핵심어를 지지하는 세부 내용을 찾아서 거기다가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핵심어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핵심어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반복이 안 되고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핵심어 자체가 요 위에 소주제 제목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목에 많이 나옵니다. 제목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 이렇게 글이 있으면 글 위에 반드시 이렇게 진한 글씨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소주제라고 하죠. 이 전체 주제는 위에 있지만 항상 이 글들 위에 진한 글씨로 써 있는 내용들 소주제라고 하고, 여기에 보통 핵심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오면 여기서 보통 핵심어는 이 문장의 핵심어일 수도 있고 전체 문단의 핵심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하는 글 내내 그 핵심어에 대한 내용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어를 보면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도 나오고 또 이 문장에도 나오고 여러 문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핵심어를 지지하는, 설명하는 세부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핵심어를 설명하는 글이 없으면 이건 핵심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설명하는 글들이 있고 그 설명하는 글들을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거죠.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의 개수에 따라 또 번호를 표시합니다. 그렇죠. 이 지지하는 세부 내용에 밑줄을 긋을 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는지, 지지하는 설명하는 글이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번호를 제일 앞에 번호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핵심어는 크게 또 이제 이 핵심어가 보통 이런 문장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죠? 보통 그 핵심어를 설명하는 내용 안에 또 다른 핵심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핵심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핵심어는 크게 해서 여기 소주제라겠죠. 지금 여기 이하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소주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크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주제는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안에 있는 핵심어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글의 핵심어는 뭐죠? 바로 이 핵심어가 핵심어죠. 이 글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문장의 핵심어는 동그라미로 그리고요. 또 소핵심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 핵심어를 지지하는 글 내에 안에 또 다른 설명하는 글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그걸 소핵심어라고 하고요. 그때 소핵심어는 이렇게 세모로 표시합니다. 여기 핵심어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거를 우리가 평가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를 지지하는 세부 내용을 찾아서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밑줄 긋기. 자, 이런 경우도 지금 핵심어가 어떻고 저쩌고 설명하는 글들이 있죠. 핵시 잘 읽고 핵심어를 잘 읽는 때 이때 세부 계획 등을 표시한다. 이런 것들을 보통 여기 설명을 만약 한다면 개수에 따라 세부 내용 개수에 따라 설명한다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긴다는 거죠. 이게 번호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있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제 문장을 갖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복습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분석하기라고 했었죠. 아까 평가하기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게 정독을 하고 했지만 분석하기도 우리가 정독을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분석하기는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문맥이 있는지, 이 글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기는 글 관계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글의 관계입니다. 평가하기는 문장의 분석이라면 분석하기는 문장 간의 관계라. 그렇죠. 평가하기는 우리가 문장 안에서 거기에 핵심어가 뭐고 핵심을 지지하는 글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였다면, 이 분석하기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장 간에 어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원인과 결과가 사이일지, 아니면 비교 관계인지, 어떤 글에 대한 비교인지, 아니면 대조인지, 또는 인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앞에 글에 예시를 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찾고 나서 이와 같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는 이렇게 줄을 긋고 화살표를 한다는 거고요.
비교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를 양쪽 옆에다가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용은 만약에 인용 표시라면 이렇게 모르는 표시 나오고요. 만약에 앞문장에 예를 드는 거라면 여기 영어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글로도 해도 됩니다. 우리 글로 써도 되죠. 이렇게 하고 써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대조가 있었죠. 대조도 어떻게 보면 앞문장과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대조는 어떤 특성이 있죠?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대조라는 뜻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이 표시와는 좀 다르게 대조는 자 여러분 여기 한 줄로 양쪽 화살표로 했죠. 대조는 이렇게 두 줄을 긋습니다. 두 줄을 긋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조라고. 예. 자 대조입니다. 대조 표시는 이렇게 하고 비교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문장에서 자 여기는 보십시오. 그러므로죠. 분석한다. 그러므로 문장 간의 원인 결과 분석하여 기호로 표시한다.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원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원인과 결과. 이렇게 분석하고 나서 이런 표시를 한다는 원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과관계이죠. 그렇죠. 인과관계.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기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표시를 잘 기억해. 5가지죠. 대조까지 하면 5가지 표시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을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표시를 다 해놓을 때 문장 이해도 빠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훑어보게 할 때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쉽게 떠오르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이해도 빠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때 뭐라겠죠? 결정하기. 여기는 역시 첫 번째처럼 속독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평가하기, 세 번째 분석하기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결정하기입니다. 평가를 1차로 하고 2차로 분석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맞게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분석을 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정하기를 합니다. 결정하기는 이 위에 3단계를 다 실시한 후에서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서 이 내용을 내가 평가를 제대로 찾았느냐, 지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냈느냐, 아니면 분석을 제대로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단계별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거, 내가 잘못 평가했는지, 또는 전략적 내용을 잘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실습 했던 내용이 이거였죠. 이 내용은 아마 그때 쉽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어를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 딱 한눈에 들어오죠. 뭔가 좀 단어가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숲이죠. 숲이 하나, 둘, 셋. 어디 있죠? 여기 네 번이나 나왔죠. 숲이. 그렇죠. 자, 숲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와 물을 공급해준다. 벌써 지지하는 설명이 하나 한 줄 나왔죠. 그럼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요약해야 된다겠죠? 최대한 사족을 빼고 핵심 단어만 밑줄 긋고 그 앞에다가 번호를 매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숲은 동그라미 핵심으로 지금 대략 짐작이 가죠.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와 물을 공급해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줄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겠죠?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 물. 자,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이 물은 이 글은 산소와 물을 설명해주는 글이죠. 근데 산소와 물은 굳이 이 설명이 없어도 우리가 알죠?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내용은 굳이 줄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수적인 건 이 산소와 물이겠죠. 그리고 이 산소와 물을 숲이 어떻게 한다? 공급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지하는 설명글을 요약한다 할 때는 바로 이 산소와 물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자, 1번 여기다 번호를 매기고 산소와 물 공급. 자,
자, 이런 때 조사를 선생님이 쓰지 말아야 된다겠죠. 요약할 때 이런 걸 다 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와는 과연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연결할 때 그래도 말이 조금 부드럽지 않고 안 된다. 꼭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물론 컴마만 해도 됩니다. 산소, 물 공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노트할 때. 그래서 이걸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산소, 물 공급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하면 되겠죠. 노트를 요약하는 겁니다. 자, 또 숲은 생태계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지탱시켜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 자, 숲이 무슨 질서를, 어떤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죠? 생태계의 질서죠. 그럼 여기서 물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생태계의 무엇입니까? 질서를 유지해준다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고 지탱시켜준다. 자, 정상적으로는 말, 굳이 안 써줘도 숲 자체가 질서를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어도 되겠죠. 생태계 질서 유지 지탱.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뭐 중심적인 역할은 당연한 거니까요. 굳이 뭐 여기까지 줄을 안 그어도. 자, 우리가 이 노트를 왜 해야 된다겠습니까? 이 핵심물을 찾고 이렇게 요약해서 노트를 나중에 해야 되잖아요. 왜 해야 된다겠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노트만 보고 시험 공부를 해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노트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핵심어와 핵심어를 설명하는 글들은 최대한 짧고 핵심 내용만 나중에 문제와 답을 틀리지 않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넣어놓고 암기를 해야만 여러분이 암기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같이 써놓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해열 암기도 많고 또 암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노트의 효과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노트하느냐가 여러분의 나중에 시험 공부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노트를 잘하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이런 식의 노트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죠. 번호를 여기 생태계 질서 유지 지탱, 요게 두 번째 요약입니다. 두 번째 요약. 자, 그럼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점에서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의 하나가 된다. 자, 여기도 뭔가 이상하죠? 숲을 설명해줘.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숲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굳이 여기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대안이라는 거죠. 환경 문제 해결 대안이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다 지우고 나면 환경 문제 해결 대안이겠죠. 자, 여기가 3번 되고 환경 문제 해결 대안이 세 번째 숲을 지지하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 글들을 다 나머진 필요 없는 말들이죠. 이런 점들. 이게 노트로 전해요. 노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약을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핵심 단어와 글들만 이렇게 요약합니다. 앞선 세대가 일베가 꿀의 나무를 심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숲을 가꾸고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과연 숲의 여기서 보는 숲의 기능이죠. 숲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선 숲의 기능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나무를 잘 심고 우리 후손들한테 잘 지켜주자, 넘겨주자. 그래서 숲을 가꾸는 일을 멈추지 말자. 이런 당부의 글이죠. 숲의 기능과는 다른 당부의 글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건 다 사족입니다. 사실은 이만큼은 다 사족. 이 숲의 기능과는 전혀 내용이 아니면 뭐 또 다른 주제가 된다면 만약 여기에 또 다른 핵심어가 설명이 되면 여기 별도로 또 핵심어와 지지글을 찾겠지만 여기서는 딱히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자, 잘 보셨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던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해보셨나요? 쉽지 않죠? 아마 이 글이 생각보다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여기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딱히 핵심어라는 이런 단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찾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참 애매합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핵심어고 어떤 것이 지지글인지 요약하기가
나타날 듯 아닐 듯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글자는 있지만 낱말의 뜻을 몰라서 또 낱말의 뜻은 알지만 그 낱말이 들어있는 문장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낱말과 문장의 뜻은 알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글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글자가 나오고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글자를 읽는다. 그 다음에 글을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글을 이해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데 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글을 읽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하는 글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길을까요? 자, 그걸 또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줄인다면 선생님이 요약하려면 자, 글자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이해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글의 이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배웁니다. 하지만 글을 이해하는 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나 핵심은 글의 이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글자는 있지만 낱말의 뜻을 몰라서 또 낱말의 뜻은 알지만 그 낱말의 뜻이 들어있는 문장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세요. 여기도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죠. 글의 이해가 계속 또 반복해 나오죠. 글 이해 반복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해.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핵심어가 앞에서 설명해 줬지만 반드시 한 단어로만 있지 않습니다. 문장 전체를 통틀어서 두세 단어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죠. 짧게 한두 단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글의 이해가 핵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있었죠? 그런 경우가 많다.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낱말 뜻을 몰라서. 그죠? 얘가 첫 번째겠죠. 낱말 뜻을 모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낱말의 뜻은 알지만 낱말 뜻도 알아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 낱말에 들어있는 문장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문장 내용 어려워서. 그렇죠. 너무나 말도 되겠죠. 이게 2번이겠죠. 자,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낱말 뜻이 몰라서 그렇고 낱말 뜻은 알지만 문장 내용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서 이해가 안 돼. 이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 되겠죠. 잘 심으니까. 경우가 있다. 낱말과 문장의 뜻은 아까 낱말 뜻도 알고 문장의 뜻도 아는데 다 알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글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는 경우 3번. 이게 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어는 글의 이해입니다. 글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죠. 사실은 글의 이해 안 되는 경우. 여기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여기까지 핵심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글의 이해만 핵심어로 보셔도 되고 글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까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중에 객관식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경우에 다음 중 글을 알지만 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오고서 네 가지 예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틀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객관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전략의 평가하기, 리드 전략의 평가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핵심어를 잡고 핵심어를 지지하는 것을 번호를 매고 이대로 나중에 노트 필기할 때는 글의 이해하고 핵심어를 적은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갖고 낱말 뜻 모른다, 문장 내용이 어렵다, 전체 내용 이해 못한다. 그래서 노트에 옮겨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전략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SQ4R 전략을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SQ4R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실제로 만약 배워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신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자, 이 SQ4R은 이제 크게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SQ4R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략이 이러합니다. 이것도 먼저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핵심 파악 능력을 기르려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까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읽기 전략이었죠. 읽기 전략을 통해서 핵심어와 지식을 찾고 분석하기, 그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SQ4R 전략은 첫 번째 잘 보세요. 훑어보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그 다음에 읽기라는 건 좀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떠올리기, 그 다음에 셀프 리스테이션 해갖고 자기말로 암기하기, 그 다음에 리뷰, 복습하기, 7개, 6개 단계입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SQ4R은 글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글을 이해하고 바로 암기 전략, 노트하고 암기 전략까지 하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훑어보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읽기, 그 다음에 떠올리기, 자기말로 암기하기, 리뷰, 복습하기. 자, 이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훑어보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아까 우리 리드 전략에서는 첫 번째 리드 전략 속독을 하면서 빠르게 읽고 윤곽 잡는다고 그랬죠? 빠르게 읽으면서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읽을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그 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세분화하고 또는 상호 관련 짓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읽기 전략에서 좀 설명했지만 일단 소제목을 먼저 훑어봐야겠죠. 제목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첫머리에 있는 소주제의 단어에 표시하라. 아까 무슨 표시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동그라미 네모지만 아까 읽기 전략에서는 소주제에다가 이렇게 네모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핵심어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소핵심어는 이렇게 세모하라겠죠. 여기서는 뭐 동그라미나 삼각형 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소주제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인을 해야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소주제와 관련된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 그래프, 도표, 지도 등도 한번 쭉 훑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보시면 그 소주제 옆에나 이런 데 보면 질문이나 문제가 있죠. 아니면 단어 목표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꼼꼼히 반드시 다 한번 훑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한번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훑어보기라고 합니다. 수업에 훑어보기. 이것을 반드시 하신 후에 꼼꼼하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하기. 여러분 이제
한번 훑어보고 나서는 이 글을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에 대한 그 글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쉽게 이해해 나가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번 설명한 것처럼 학습 목표, 호기심을 갖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정말 학습 능력의 차이가 커집니다. 질문 단계는 앞으로 읽고 공부할 내용에 관련해서 호기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단계입니다. 근데 읽을 문단의 소제목들을 질문 형식, 의문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과를 이해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며 스스로 학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자, 큰 제목과 소제목을 의문문 형태로 바꿉니다. 여러분 제목이 다 있잖아요. 큰 제목도 있고 작은 제목. 반드시 제목에 대해서 한번 아까 얘기했죠. 여기 SK4R이라는 제목이 있다면 SK4R이라는 읽기 전략은 무슨 읽기 전략일까? SK4R은 어떤 약자일까? 하고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기면서 학습 욕구가 높아집니다. 또 참고사나 문제집을 공부할 때 첫 부분을 보면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죠. 그죠?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의문 형태의 문장으로 바꿔봅니다. 그죠? 그래서 뭐뭐는 무엇인가? 뭐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뭐뭐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학습 의욕이 불타겠죠. 자, 그래서 SK4R에서 두 번째 이 Q에 관련된 거는 퀘스천, 질문하기입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질문을 먼저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읽기입니다. 읽기는 아까 리드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독을 해야 되겠죠. 아주 꼼꼼하게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글 내용에 있는 육하원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셨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그 다음에 왜라는 단어도 있죠. 그런 식으로 육하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육하원칙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육하원칙에 관련된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까 개관, 훑어보기와 질문 단계가 끝나면 교과서의 내용을 읽기 시작하죠. 질문 단계에서 제기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 비교적 꼼꼼하게 읽어야 되죠. 그리고 리딩, 읽기는 육하원칙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리딩에 비해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냥 꼼꼼하게 읽으면서 육하원칙 내용을 모두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거죠. 자, 육하원칙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 짓는다. 그렇죠? 육하원칙 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그 세부의 육하원칙을 갖다 표시하고 쭉쭉 화살표하면서 연결한다는 거죠. 이 지금 육하원칙까지 교과서에서 정리를 하고 나면 바로 노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다 찾고 나면 그것을 노트에 옮겨 적어야겠죠. 노트 정리를 왜 한다?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육하원칙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만, 조사도 빼고 어떤 설명 내용 모두 빼고 핵심 내용, 핵심어와 핵심 내용 지지하는 것을 그대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한 뒤에 노트에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노트 정리를 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렇죠? 노트에는 육하원칙 내용은 가로로 만들고 연필로 기록한다. 자,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도 되고 지난번 리드 전략처럼 이렇게 단어에만 밑줄 그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시다가 편한 대로 자기 생각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전략을 활용해 노트 필기 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 확인한다. 그렇죠? 이렇게 육하원칙을 다 해놓은 후에 노트 필기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3컬럼 노트를 활용해 오른쪽
칸의 오답입니다. 선생님이 아니 여기 트리클럼이라고 했는데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 노트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쭉쭉 줄이 그어져 있죠. 물론 줄 없는 것도 있죠. 줄이 있고 이렇게 한 줄 그어져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노트라고 하냐? 코넬 노트라고 합니다. 코넬 노트라고 해요. 이 양식은.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여기서 핵심어라, 우리 읽기 전략에서 핵심어하고 그 지지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에 핵심어를 씁니다. 이게 글씨를 쉽게 써지지 않습니다만, 핵심어를 여기다 쓰고, 여기는 내용을 쓰겠죠. 내용 요약한 걸 여기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넬 노트에 노트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어를 쓰고 여기다 번호대로 우리가 요약했던 번호 있었잖아요. 쪼르륵 쓰는 게 이제 코넬 노트의 기본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트리컬럼 노트를 활용해 오른쪽 칸에 오답을 준다 했죠.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나 더 하라는 내용이죠. 트리컬럼이라는 것은, 자, 우리 코넬 노트는 한쪽에만 줄을 그어놨지만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을 더 그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어와 요약을 여기다 다 적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하느냐? 여기 지금 나왔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거나 했을 때 틀린 경우가 있어요. 틀린 문제는 다음에 또 틀리죠. 여러분 시험 봤을 때 알아봤을 겁니다만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는. 그래서 노트를 한 후에 문제풀이를 하고서 틀린 거는 여기다 오답 노트에서 다시는 그 오답에 대해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읽기 전략, SK4R 읽기 전략 3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이제 4단계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3단계까지는 사실은 글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앞에서 훑어보기에서 조금 이해하고 또 질문하게 하면서 더 이해하고 완전히 이제 내용을 다 읽고 나면 거의 한 90% 정도는 여러분들이 글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겠죠. 이렇게 요약까지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4단계부터는 암기 전략입니다. 암기 전략. 단순하게 이해를 떠나서 암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떠올리기입니다. 지금 3단계까지 하고 노트를 해야 됩니다. 노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트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나머지 3R 갖고서 3R 떠올리기 리플렉트, 그 다음에 자기 말로 암송하기 셀프 리스테이션, 그 다음에 복습 비율을 해서 암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떠올리기는 말 그대로 회상을 통해 머릿속에서 정리하기입니다. 떠올리기는 학습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인데 이때는 정확히 암기하는 형식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주얼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며 기억 과정에 훑어보기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를 남기는 거죠. 자, 그 읽기 과정을 통해 배운 학습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여 머릿속으로 그려낸다.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해보고 각 주제, 소주제를 떠올리고 그 중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강조한 내용이나 늦추친 내용들 중심으로 상상으로 떠올린다. 읽기 전략을 활용한 노트 필기에서는 왼쪽 핵심 정리 칸에 칸 외의 세부적으로 내용 정리한 내용을 종이로 가리고 또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암기 방법. 자, 아까 노트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코넬 노트에다가 해서 여기가 핵심어를 쓰고 지지한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가 끝나면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자, 회상하게. 어떻게 회상하죠? 그냥 눈 감고 합니까? 아니죠. 처음에 한번 다 훑어본 후에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 흰 종이로 싹 가립니다. 자, 종이로 가리고 떠올리고 그럼 여기 핵심어는 남아있죠. 그러면 이 핵심어만 보고서 여기 내용을 아까 적었던 내용 번호 순대로 있었죠. 그것을 떠올려 봐야겠죠. 쭉.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를 갖다가 또 가리고 이 핵심어만 내용 보고서 아니지 설명하는 내용만 보고 핵심어를 뭘 설명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다 머릿속에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자, 가리고 떠올리고 가리고 떠올리고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자기 말로 암송하기. 자,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말로 해야겠죠. 여기서는 암기는 오감을 이용한 암기 과정이다. 읽고 쓰고 말해가면서 반복하는 과정을 말한다. 내용을 외울 때는 자신의 말로 정리, 기억법을 이용해서 외워라. 여러분 공부하면서 말로 안 하고 눈으로만 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가급적이면 이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기 방이 있으면 좋죠. 자기 방에서는 자기 말로 암기를 하면서 또 눈으로 보고 쓰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도서관 같은 데서는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교과서에서 육하원칙으로 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자신의 말로 기억을 하고 육하원칙에 표시한 내용을 웨빙 방법을 응용하여 노트 하단에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노트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코넬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노트를 끝까지 하지 마시고 한 3분의 1을 남겨놓습니다. 그럼 이 3분의 1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본 웨빙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여기에다가 핵심어 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자, 제목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핵심어들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핵심어를 이렇게 또 씁니다. 이걸 웨빙 방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어마다 다 각각 설명 내용들이 또 있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설명 내용들을 이렇게 간다든지요. 이렇게 설명 내용들 4가지 이렇게. 여러분, 이 방법이 웨빙 방법입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아니면 전체적인 한 문단이나 한 제목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웨빙 방법으로 쭉 적어 나가면 여러분이 이 암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웨빙 방법을 만들면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암기 과정을 겪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우리가 읽기 전략에서 리드 전략은 예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습을 하고 수업만 하고 끝나는 건 물론 아니죠. 여러분 100점 맞고 싶으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속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습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습을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서 복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정한 시간 보통 수업을 했으면 한 그 주 또는 그 한 달 내에 한 번쯤은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공부할 때 잘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SQ4R 6단계까지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단원 내용을 반드시 응용해야겠죠. 이 단계는 전체 내용과 요점들 사이에 감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떠올려 완전 학습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SQ4R이 전략의 충분한 활용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한다. 또는 문제풀이 범위는 제목 단위, 그렇죠? 여러분 한 제목 단위를 하세요. 다른 문제집과 연계해서 함께 풀어보고요. 틀린 문제와 실수한 문제를 구별하고 정의. 여러분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여러가지 문제집을 풀어보시잖아요. 틀린 문제를 그냥 체크하고 잠깐 몇 번 써보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SQ4R 전략을 이용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암기와 이해를 적절히 하여 자신의 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읽기 전략을 향하여 피드백하며 충분한 연습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복과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접목합시다. SQ4R 전략은 이해와 암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풀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이 내용들은 지금 선생님이 다 여러분께 파일로 전해졌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쭉 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 볼게요. SQ4R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죠? S가 훑어보기였죠? 서베이. 영어 단어로 서베이 훑어보기였습니다. 소제목 위주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그림, 도표, 그래프 등을 다 훑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퀘스천, 질문하기. 그래서 제목이나 소제목 그리고 어떤 핵심 내용들을 보면 그걸로 질문을 통해서 또는 학습 목표나 질문도 있을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은 무엇이었죠? 읽기였죠. 읽기를 통해서 6화 원칙을 통해서 6화 원칙을 찾아서 그것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꼼꼼하게 잘 읽고 여기서 문장의 내용을 거의 90% 이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는 3단계는 뭐라 하겠습니까? 암기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떠올리기는 어떻게 했죠? 노트를 하고서 핵심어를 가리거나 아니면 지지 내용들을 가려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방법. 그 다음 R은 뭐였죠? 여러분과 함께 자기말로 암송하기 또는 뭐 글로 써보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5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6화 원칙으로 요약한 노트를 내용을 보시면서 그때는 완전히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여기는 복습 과정입니다. 6화 5단계까지 하고 나서 6단계는 반드시 일주일 내에 다시 한번 본다든지 2, 3일 내에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최소한 한 달 안에라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단계 SQ4R 전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기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읽기의 종류와 그 우리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읽기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읽기와 이해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읽기는 읽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리드 전략과 SQ4R에서 읽기에 대해서 초반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관하기가 뭐였죠? 리드 전략 첫 번째 걸로 빠르게 읽으면서 소제목이나 소주제들을 보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인지 훑어보는 거죠. 윤곽을 잡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글의 내용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개관하기가 한 10에서 15%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SQ4R에서 훑어보기 있었죠. 훑어보기는 소주제 제목 다 보고 도표, 그림, 그래프 같은 것까지 다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빠르게 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 글의 내용의 50%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여기 리딩이죠. 리딩은 뭐였었죠? 우리가 6화 원칙이 떠오르죠. 6화 원칙을 통해서 깊이 꼼꼼하게 읽는 내용이죠. 물론 리드 전략에서는 평가하기가 들어갑니다. 평가하기. 물론 이제 여기서는 평가하기는 요약하기하고 같은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SQ4R에서 6화 원칙을 가지고 읽는 건데 그것만 해도 글 내용의 90%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약하기까지 하면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단락을 한다는 거죠. 한 단락 30분 정도 해서 요약을 하면 글 내용을 거의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이제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스캐닝, 개관하면서 읽기, 그림, 지도, 도면, 도표, 단원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밍이라고 해서 건너뛰면서 읽기, 주제 찾기, 소주제 찾기, 키머 찾기에 역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리딩이라고 해서 빠르게 읽기 있었죠.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의 이해와 윤곽 잡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careful reading이라고 해서 주의하면서 읽기, 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독으로 차분히 읽는 겁니다. 펜을 가지고 SQ4R을 적용하여 정리하기 또는 중요 내용의 색깔 펜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등 또 특징, 인물, 분류, 종류, 대조 등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교과서의 분류를 나눕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리드 전략과 그 다음에 SQ4R에서 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SQL이든 리드 전략이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글의 90% 이상, 100%까지는 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구 읽는 것과 다르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글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기 과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SQL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SQL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식이 SQL을 우리가 연습하는 실은 기록지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이 각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과연 글을 읽으면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훑어보기에서 한 4가지 핵심 파악한 본문 내용 이해했느냐, 읽기 내용 관련자를 연결지었느냐, 지도, 그래프, 도표, 참고 자료를 살펴봤느냐, 5에서 10분 정도 전체 내용을 정리했느냐, 그런 것을 여기서 4가지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기에 대해서도 이런 점검 목록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핵심어를 찾았는지, 소제목에 표시할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알맞은 질문을 만들었는지 또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읽기에서는 육하원칙으로 찾아서 읽고 표시를 했는지, 그 육하원칙 내용에 괄호를 하든지 밑줄을 치었었는지, 또 노트에 기록 확보 내용을 살펴봤는지, 이 자세히 읽기는 바로 다음에 노트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되새기기는 이제 암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해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암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해 과정에서 노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새기기 방법.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또 다시 반복해서 모르는 내용을 살펴보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과연 얼마만큼 실행을 했는지 체크를 하시고, 암송하기는 나의 목소리를 내서 쓰거나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서 암기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되새기기에서는 어떤 방법이었었죠? 한쪽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죠? 여기 핵심어를 가리거나 여기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가리고서 핵심어를 본다든지, 핵심어를 가리고 내용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떠올리기죠. 떠올리기 되새기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는 소리 내거나 쓰거나 하면서 하는 거고, 다시 보기는 복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내지는 며칠 지나서 복습, 그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요. 잘못된 문제 오답 노트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SQL을 실습을 하면서 거기서 요약한 내용들,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여기다가 적는 거죠. 주요 내용을 적고, 그림 도표는 뭐 몇 개가 있었는지, 어떤 것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주제와 소주제를 적어나가고요. 또 읽기를 통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문단에 누가 무엇을 얻는지 어디서 이 내용들을 쭉 보통 SQL을 들어갈 때는 한 문단씩 여러분이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한 문단씩, 한 문단 단락, 아니면 소주제 단위로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나가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고 공부하기 쉽습니다. 자, 떠올리기는 이제 핵심 단어를 여기다 이제 쓰죠. 내가 떠올리기라는 것은 암기할 내용들을 떠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또 요약도 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들도 요약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실습지를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활용을 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예제, 글 내용, 교과서 그림, 교과서 내용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학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활용하셔서 연습을 해보세요. 이 글을 읽고 여기에 제목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목, 소제목, 소주제는 뭔가, 그것을 찾아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실습지에다가 그 내용들을 쭉 적어보세요. 제목, 소주제와 관련된 육하원칙 내용, 그리고 떠올리기도 해보고요. 웨빙도 만들어보고 기억하기, 부르는 내용 써보기도 해보시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실습지는 훑어보기와 질문하기 이거 각 단락에 대해서 과연 이 SQL대로 활용하시는 내용을 여기다 한번 쭉 기재를 하세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 이건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SQ4를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어나 역사나 다 사회나 다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공부했으면 한 대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서 안 되는 데를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SQ4 연습을 여기서 꼭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제입니다. 나눠드린 그 양식에다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예상 우리 교과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요약을 해보셔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SQ4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읽기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ASR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리드 전략과 그 다음에 SQ4R의 핵심적인 내용, 꼭 필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추려서 하나의 전략으로 뽑아왔어요. 자, 여기 보면 EASR 전략이라고 하죠. 자, 이 리드 전략에서 우리가 뭐뭐 있었잖아요. 4가지 단계 있었죠. 그 중에 평가하기가 있었죠. REAR에서 리드 전략에서 REAT에서 평가하기와 분석하기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리드 전략의 가장 핵심인 평가하기가 있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기가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실천을 하는 거예요. 훑어보기보다 평가하기를 통해서 요약을 하고 분석하기를 통해서 글의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Q4R에 아까 훑어보기가 있었죠. 이 훑어보기가 뭐였죠? 사실은 이 훑어보기가 이제 제목이나 소주제보다도 여러분 도표나 그래프 또는 지도 등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사실은 훑어봐야 돼요. 훑어보고 여기에 평가하기에서 요약한 내용이나 맥락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훑어보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읽기는 앞에서 정리한 내용들과 맥락을 활용해서 육하원칙에 맞춘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육하원칙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사실 복습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세히 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약자를 따서 EA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핵심화 내용을 요약하고 전체 내용을 분석한 후에 훑어보기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를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육하원칙에 맞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노트를 실시합니다. 이건 글을 빨리 읽고 노트를 빨리 해야 될 때 앞에 있는 리드 전략이나 SQ4R보다 이 EASR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기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훑어보기를 진행하고 훑어보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하고요.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육하원칙을 정리한 후에 육하원칙 정리한 이렇게 괄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서 정리한 후에 바로 노트 전략을 들어가게 됩니다. 노트 필기를 해야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수리할 암기 과목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암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습 단계나 복습 단계에서 암기는 안 하고 이렇게 일단 노트를 이렇게 EASR 전략으로 노트를 해놔야만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요약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는데 이렇게 노트를 갖다 꼼꼼하게 해놓고 나면 사실은 문제풀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약한 핵심 내용들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학원 공부에 매달리고 학원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시험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노트만 잘 해놓으시면 굳이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하면서 아니면 수업 노트를 갖다 충분히 하시고 이런 식으로 SQL이나 리드 전략, EASR을 통해서 노트 필기를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 점수를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읽기 전략 1, 2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QAR 전략,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쉬운 단계 질문과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어려운 단계 질문 세 가지를 하는 QAR 전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드 전략이라고 해서 훑어보고, 그 다음 개관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 그 다음에 분석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있었죠. 그 다음에 SQL을 통해서 여러분 훑어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기, 읽기, 되새기기, 그 다음에 암기하기, 그 다음에 예습하기가, 복습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것을 좀 더 노트 필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EASR이라는 전략을 또 선생님이 수고했습니다. 이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전략이 뭔가, 나는 리드 전략이 잘 맞는다, 아니면 SQL이 잘 맞는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EASR이 잘 맞는다 생각하면 자기에게 맞는 것을 더 확실히 연습을 하셔서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노트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내실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